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동 봉중사 대웅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봉중사 대웅전은 1435년에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고 고려시대인 1361년에도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소한 조선 초기 이전에 세워진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봉중사 대웅전은 1374년에 중창된 연탄 심원사 보광전, 1396년에 창건된 서울 숭례문과 구조적 의장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중사 대웅전의 구조를 요약하면 정면 3칸, 측면 3칸, 전열감주, 후열 2주, 외 2출목, 내 2출목의 다포식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량 5량과 4연 겹쳐만 8짝 지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 전반의 불종 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구조 형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특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모델링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석을 놓아 보겠습니다. 초석은 기둥 자리입니다. 기둥이 놓이는 자리 아래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그 초석을 놓는 이유는 기둥이 지면과 직접 접하게 되면은 이제 지면의 습기를 빨아들여서 기둥이 부후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석재를 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석입니다. 초석의 배치, 봉중사 대웅전의 초석의 배치를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면 3칸, 측면 3칸의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기둥은 그러니까 전열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없는 전열 감주가 되어 있고요. 후열은 외진 기둥열에 의한 이제 그 주망과 교차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주라고 하지요. 예, 이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초석 위에 기둥을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은 지붕을 들어 올림으로써 내부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높이를 형성을 하는 부재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지금 이제 봉중사 대웅전이 8짝 지붕이기 때문에 이 외진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기둥이 다 평주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 길이상 평주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사방으로 처마도리를 지지하는 기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기둥은 그러니까 후열 고주가 말 그대로 이제 고주입니다. 후열에 있는 내주가 그 기둥 길이상으로는 고주, 즉 중도리를 직접 지지하는 위치까지 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 고주가 되겠습니다. 자, 기둥은 그 자체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이죠. 그래서 이제 기둥머리끼리 이제 창방을 결구를 하게 됩니다. 기둥머리에 삽가하는 것이죠. 삽가하는 것이고요. 봉중사 대웅전 창방의 특징은 일단은 그 창방의 단면이 그 이전에 이제 주심포 형식의 창방하고 다르게 폭이 넓어졌죠. 기존의 주심포 형식은 이제 그 수장폭 단면의 창방이 계속 이어져서 통장부로 기둥머리에 맞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봉중사 대웅전은 창방폭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머리로 가서는 다시 이제 장부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장부 맞춤이 되어 있는 그런 결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방과 창방끼리 이음이 이루어지고 있고 창방과 창방의 이음이 기둥과 맞춤을 형성을 하는데 창방과 창방의 이음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갈퀴 이음을 가지고 있죠. 갈퀴 이음, 이런 건 이제 갈퀴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서리 기둥,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맞춤이 되겠죠. 측면의 창방과 90도로 맞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다 이제 반통 맞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머리에서는
기둥머리, 요 그 우주의 기둥머리에서는 이 창방이 이렇게 기둥과 맞춤을 하고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게 이 그냥 수상복 단면으로 쭉 나오죠. 그리고 요 부분 보통 초각이 있습니다만은 그 초각은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위에 얹혀지는 부재가 평방입니다. 평방을 놓는 이유는 이 위에 이제 그 포작들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포식 구조잖아요. 다포식. 즉, 주간에도 기둥 사이에도 이제 공포가 놓여진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포작의 이제 주두를 받으려면은 좀 이 창방의 두께만 가지고는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넓은 너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재인 평방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에도 포가 있기 때문에 기둥 사이 주간에도 이제 그 포를 통해서 하중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창방도 주심포 시대하고는 다르게 넓어진 것이죠. 그 하중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단면에 이제 평방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죠. 단면 확장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위에 공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는 이제 그 하나의 포작을 받는, 하나의 포작을 받는 주두가 있겠죠. 주두 위에 첨차와 살미가 층층이,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제공을 형성하면서 층층이 쌓임으로써 하나의 포작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주심포 형태에서는 여기 기둥머리에서만 그 포작을 형성을 했죠. 그게 주심포죠. 즉 이게 포작 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기둥, 보, 도리, 즉 XYZ 방향으로 부재, 주의한 구조 부재가 결구되는 것이, 그것은 이제 그 결구를 보조하는 어떤 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재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처마를 길게 빼는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포작이. 그런데 이제 주심포는 말 그대로 기둥 위에만 있는데 다포는 이렇게 기둥 사이에도 이제 포작을 놓는 게 이제 다포인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첨차와 살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향으로 부재가 걸리게 되고 그거를 잡아주는 부재인 거죠. 그러니까 사가리면서 이제 주두가 여기 알통 보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귀를 이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귀 부분의 주두도 여기는 이제 귀 한 대가 있으니까 육갈이 되겠죠. 육갈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귀를 다 이렇게 보강을 했어요. 즉 귀 한 대는 이 모서리에만 이렇게 딱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각포에는 이렇게 귀 한 대를 받는 부재인 이제 이방을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이 위에 그 포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공 첨차를 놓겠습니다. 자, 평심포 위에는 이제 주심상에만 첨차가 놓이게 되겠죠. 주심상에 첨차가 놓이게 되겠고요. 주심상에는 이제 벽체 개념인 거잖아요. 벽체. 내외가 뚫리지 않고 막아줘야 되는 거죠. 즉 여기 소로자리 사이의 부분도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미리 이제 첨차로 가공을 해준 거를 이제 통첨차라고 하죠. 물론 그 이전 시대에는 여기를 그냥 트인 첨차로 하고 여기를 흑벽으로 메꾼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다포에서는 보통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런 걸 통첨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 부분에서는 이게 첨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좌우대인 거죠. 좌우대. 귀 한 대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 쪽으로는 첨차의 역할을 하고 귀 한 대 바깥쪽 부분은 살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살미를 결구해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심포의 살미도 쇠서가 별도의 쇠서 장식이 있질 않고 첨차를 말 그대로 이제 90도 돌린 형태, 그러니까 첨차형 살미를 사용을 했습니다. 첨차형 살미를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귀 부분에 좌우대도, 이거는 이제 그 살미가 아니라 측면 방향에서 이제 좌우대인 거죠. 이거 측면 쪽에 첨차 역할인 거고 측면 쪽에 측면 기준에 이제 살미의 역할을 하는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로 귀 한 대가 올리면서 이게 3분턱 맞춤을 하는 거죠. 3분턱 맞춤.
그래서 여기 맞춤을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결구, 그러니까 치목이 필요합니다. 자, 귀한대를 올려보겠습니다. 귀한대. 귀한대는 이런 식으로 치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목이 됩니다. 자, 소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로는 보통 이 첨차살미 부재의 양 끝단에는 반드시 소로를 놓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의 제공과 이제 그 결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위치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끝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내부에는 내부의 결구 부분에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소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각을 했죠. 요런 걸 이제 은출심두라고 합니다. 은출심두. 영접업식에도 있는 기법입니다. 첨차 끝에는 이제 첨차만 올라가기 때문에 양갈이고, 살미 이 끝에 있는 소로는 이 끝에는 살미와 첨차, 출목 첨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사갈소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조립이 된 거는 여기에도 이렇게 위치마다 그 알통이 보강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한대 45도 요 부분에는 귀한대 위에는 6개의 부재가 6방향의 부재가 결고가 되잖아요. 주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살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소로는 불가능하죠. 귀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귀가 다 없어진 접시 소로를 놓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봉정사 대웅전은 방형의 소로를 45도 틀은 형태지만은 조선 후기에 있는 많은 물전들은 그러니까 팔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파로 소로라고 합니다. 자, 이제공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귀 정각포에 이제 외출목부터 올려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귀한대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첨차의 역할, 바깥쪽은 살미의 역할인 거죠. 자, 측면 쪽에 외출목 좌우대를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주심을 한번 놔보죠. 자, 주심이 이렇게 위에서 주심이 여기 그 바깥으로 이제 살미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필장으로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출목들이 먼저 좀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조립성을 봤을 때 이게 결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주심의 이 좌우대는 내부적으로는 첨차의 역할을 하면서 밑에 소첨, 대첨, 그러니까 대첨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소첨, 대첨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살미 부분은 쇠서가 있습니다. 쇠서가 평신포를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신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쇠서가 있죠. 강직한 수서 형태의 쇠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심 측면의 좌우대도 놓고요. 그 다음에 내출목도 놓습니다. 내출목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부재들과 결구하지는 않고 위에 덮일 귀한대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도매첨이라고 합니다. 도매첨. 이렇게 출목 부분은 그러니까 소로자리 높이를 살을 없앤 이제 트윈 첨차 높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귀한대 지나가는 부분은 3분턱이 돼야 되는데 여기 두 개끼리는 반턱 맞춤을 하고 나머지 소로자리 이 두께만큼만 귀한대가 결구가 되는 이런 형태로 치목을 했습니다. 자, 평신포도 이제 주심 첨차를 놓고 마찬가지로 이제 통첨차가 쓰여야 되겠죠. 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외일출목, 내일출목. 요 부분은 튼 첨차. 높이가 다르죠, 높이가.
트인 첨차면서 이게 팔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안이라고 하죠. 공안을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깎아준 거는 이제 어깨 따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공에 귀한들을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주심상에서는 그러니까 살이 다 있는 부재들끼리는 3분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출목 부분에서는 트인 첨차끼리 반턱 맞춤하고 그 위를 이제 소로 높이로 덮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치목이 귀한대의 치목은 이렇습니다. 자, 주간포에 살미를 놓고 그 다음에 소로를 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작의 이제 외부는 끝단들은 다 이제 소로를 놓게 되는데 내부는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은출신두처럼 소로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소로를 놓을 때 그러니까 조선오기는 좀 많이 놓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궁궐 같은 경우에는 꽉 채워 넣기도 하죠. 즉 내부를 다 이제 결구되는 부분에 이제 다 놓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요 가운데 부분만 소로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건물마다 다 다릅니다. 봉종사 대웅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부에 소로를 놓지 않았고요. 자, 이제 삼제공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정각포 쪽에 귀에 있는 정각포의 그 외출목 좌우대부터 이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면, 측면. 여기도 좀 특징이 있죠. 이 좌우대가 살미 부분이 또 맨 바깥에 이제 있는 좌우대 같은 경우는 교두형으로 첨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내일 출목 안에 있는 좌우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밖으로 나오지를 않죠.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끊어져 있습니다. 내부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봉종사 대웅전 포작의 정각포 포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출목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도매첨 위에 이게 도매첨 소첨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위에 이제 대첨의 역할을 하는 부재가 와야 되는데 그 부재가 이제 그 옆에 주간포의 대첨과 간섭을 일으키니까 하나의 부재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병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병첨은 소첨 위에 놓인 병첨이기 때문에 병첨 대첨이 되겠습니다. 대첨 병첨, 대첨 병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대, 그러니까 귀한대 바깥쪽으로는 첨차 역할을, 안쪽으로는 첨차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출목, 이출목도 보시면 병첨이 놓이게 되는데 여긴 소첨 자리니까 이제 소첨 병첨이 되겠고요. 자, 측면 쪽에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귀한대 위치까지는 다 이렇게 자리가 놓여있죠. 그런데 이제 이 바깥쪽 출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살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이렇게 반턱 맞춤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나중에 장여 놓일 자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다포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봉종사 대웅전은 넘어가지를 않았네요. 자, 이제 평신포도 첨차를 설치를 하고요. 외출목부터 이렇게 소첨 대첨 놓고 내출목도 소첨 대첨 놨습니다. 그러니까 첨차는 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주심 자리가 비잖아요. 그죠? 이 주심 자리는 소첨 대첨 장여가 놓이는 자리죠. 장여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여가 이렇게 놓여집니다. 장여는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하나의 부재와 그 다음 부재 뭐 이렇게 결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둥 위에서 이음을 하는데 주먹장 이음을 하고 여기 살미 위치에 놓이는 부재와 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턱 주먹장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로는 살미와 반턱 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귀한대까지는 뭐 장애의 역할을 하지만 귀한대 바깥으로는 살미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쇠서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3분두 세서가 됩니다. 3분두 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측면에 주심도 놓고요. 자, 이제 그 삼제공단의 그 포장은 다 해놨습니다. 여기 이 장현은 마찬가지로 이게 주심 자리니까 뭐가 되나요? 그 통첨차 높이가 돼야 되겠죠. 뭐 영접법식 용어로 이제 족제 높이의 장현, 단면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귀한대를 놓게 되겠고요. 귀한대. 여기서 3분턱 맞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미를 놓고, 일단 주간포 살미부터 놓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 제곱 높이의 평범한 살미인 거고, 3분두에 이제 세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둥 주심상의 이제 주상포의 이 3제곱 살미가 좀 독특합니다. 여기 봉정사 대응전은 이런 형태의 부재가 결구가 됐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건 거의 보죠, 보머리. 3번도 보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춤도 이제 2제곱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의 역할을 하는 부재는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보인 것처럼 보이는 부재인 거죠. 그래서 이걸 헛보라고 합니다. 헛보는 기본적으로 결구가 옆구리에 끼고 이제 밑에 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재를 살짝 보면은, 치목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부재들이 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제공을 놓도록 하죠. 소로를 먼저 놓고 4제공을 놓겠습니다. 자, 전배면 쪽을 놓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헛보의 옆구리에 끼고, 그러니까 이제 장엽 길이는 이음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이게 이제 이출목이기 때문에 소첨 위에 바로 이제 도리받침 장여가 올라가는 거죠. 대참이 올라가지 않고요. 내출목 부분도 이제 소첨 위에 바로 장여가 올라갔습니다. 자,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살미 주간포 살미까지 놓으면은 이제 포작은 완성이 됐는데, 정각포 포작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정각포 포작들은 좌우대, 외출목에서 좌우대가 모두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러한 세서를, 동일한 세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세서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귀한대까지 동일하게 세서가 되는데, 봉정사 대용전은 그 직전의 거가 이렇게 이제 교두형, 첨차형의 이제 그 살미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1제공단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1제공 살미 자체가 이제 첨차형 살미인 거고, 그 다음에 2제공으로 갔을 때 이쪽 부분이 내일 출목이 첨차형 살미 형태의 좌우대가 되고, 3제공에서는 이출목 부분에서 이제 첨차형 살미를 보이고, 1출목 부분에서 아예 1출목 좌우대가 튀어나오지를 않았죠. 규칙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첨차형 살미 세서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귀한대는 이제 밑에는 첨차형이지만 이렇게 세서를 보이는 형태가 되고, 주심에는 이제 세서가 있고요. 3제공의 이제 세서는 뭔가요? 3분대 형태죠. 그런데 이제 요 귀한대는 이제 수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보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앙시 구조를 좀 또 한번 살짝 보죠. 네, 요게 이제 1제공의 귀한대고, 그 위에 뭐가 되나요? 요게 도매첨 2제공 귀한대. 그죠? 그 다음에 3제공서부터 이제 병첨이 다 놓이게 되는 거죠. 병첨. 네. 이 정도까지 보면 이제 공포는 자세하게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지탱하는 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목도리부터 보죠. 외목도리부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서리에서 이제 그 정각포, 기포 정각포 위에서 이제 왕지 맞춤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더 파인 것은 나중에 추녀 놓을 때 놓는 추녀 자리, 그랭이질한 것까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리와 도리는 이제 이음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나비장이 되어 있죠. 예, 나비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고요. 자, 대량이 이 공포대 위에 놓여집니다. 공포대 위에 놓여지는데 그 내부 기둥이 이제 그 전열은 없고 후열에 있으니까 후열이 고주니까 고주의 몸통에 삽입하는 삽가죠. 삽가가 되겠습니다. 대량이 삽가가 되고 배면에서는 퇴량이 삽가가 되는 것이죠. 그 밑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화지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결국은 이렇게 미리 이제 그 홈을 파놔야 되겠죠. 예, 이렇게 결과가 되고 특이한 부분은 일단 주심돌이 놓기 전에 특이한 부분이 이 측면 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 보는 아닌데 이 보 방향으로 그냥 공포대를 따라서 받치는 역할의 부재가 깔려 있죠. 이게 깔려 있습니다. 요거의 역할은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각포 가까이에 보면은 첨차와 주두를 이렇게 엎어놓은 부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요 부분이 이제 주심도리가 놓이는 부분을 받치는 부재인데 그 당시에도 옛날 부재를 이제 재활용한 것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오목굽이 있는 주두를 사용하고 또 이제 그 초각이 있는 첨차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여기는 표현을 안 해놨고요. 수리 보고서를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주심도를 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외출목도리는 이렇게 그 사방으로 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다 그려줬는데, 근데 주심도리는 전배면만 났어요. 예, 측면에는 주심도리가 놓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내목도리를 놓기 위해 보 위에 또 이런 부재를 놓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괴량이라고 수리보고서에서 명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내목돌이 받쳐지는 부분이죠. 괴량은 보면은 이제 배면 쪽에서는 고주에 끼워지게 되고요. 삽가가 되고, 이 전면 쪽은 여기에 중대공이 놓이겠죠. 중대공, 동자형 중대공이 놓일 겁니다. 동자대공. 거기에 이제 가름장 맞춤으로 끼울 수 있도록 치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목돌이를 놓기 전에 이제 내목돌이 화반을 놔야 되겠죠. 화반. 이 봉종사 대웅전은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식의 화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복화반 형태, 타봉형 이제 화반이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그 1두 3성의 이제 첨차가 하나의 이제 화반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 옆구리, 대량 옆구리에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화반이 결구가 되어 있죠. 뭐 개별 부재로서 홈 파서 끼워져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보여드리진 않겠고요. 자, 내목도리하고 이제 장여가 결구가 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주심도리처럼 전배면만 설치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고, 장여는 장여 자리가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추녀가 놓이는 자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빗으로 이렇게 잘려진 이유는 여기가 추녀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팔짝지붕은 사실 도리 왕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외출목들이 형성이 됐던 요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이제 왕지를 다 주심이나 내목돌이나 또 중돌이나 그게 왕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좀 봉정사 대웅전은 그렇지가 않죠. 예, 추녀를 좀 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대공을 놓게 되겠습니다. 중대공. 내부는 이제 고주 높이까지 맞춰서 올려주고, 이 위로 이제 고주 포작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 그 아까 봤었던 받침목 위에 이제 이 또 동자대공이 또 올라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합각부잖아요, 여기가. 즉 봉정사 대웅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구조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합각 부분, 합각 부분의 하중이 석가래를 거치지 않고 공포대로 직접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대 위에서부터 합각 중대공, 합각 대공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합각 중대공이라고 하면 위에 또 이제 종대공도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거 차차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놓여지는 부재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동자 대공에, 동자 중대공에 이제 그 뜬창방이 결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뜬창방 위치는 이제 중도리 위치 아래에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팔짝지붕에서의 중도리는 추녀를 받는 왕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외기도리와 함께 이렇게 그냥 그 폐합하는, 그러니까 방형의 틀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봉정사 대웅전에선 방형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합각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아까 보셨던 합각 중대공까지 이어져서 이제 그 구조적으로 결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외기도리 위치 부분에 이제 뜬창방을 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추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리 위에 올라가잖아요. 중도리 왕지 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처마도리 왕지를 지지점으로 해서 봉정사 대웅전은 여기 창방 왕지 부분 위로 올라가네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도리 간의 간격, 이게 물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목도리는 아예 추녀의 이제 등 쪽에 붙게 되는 거고, 옆면 쪽에 붙게 되는 것이고, 주심도리는 아예 그냥 끊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 합각 중대공 때문에 이제 주심도리를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측면에 주심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측면에 내목도리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심은 아예 설치가 불가능하지만은 측면에는 도리를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왕지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방에 의해서 끊어져 있죠. 창방에 의해서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고주포작을 올리고요. 주두에 첨차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 위로 또 이제 중도리 화반도 놔줘야죠. 마찬가지 타봉형 화반에다가 이제 1두 3승식 첨차로 된 이제 화반을 놓고요. 종량을 놓게 되겠습니다. 오량가니까 이제 종량이 바로 올라가죠. 자, 종량의 특징 중에도 요 보아지 부분이 통으로 이제 그 전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끊어져 있지 않고 뭐 이런 작은 특징도 있고요. 장여자리와 도리가 이제 숭어턱 없이 통으로 이렇게 치목이 되어 있습니다. 고식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아까 이제 주심도리 쪽에서도 보면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숭어턱은 이제 조선 중후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화반까지 올리고 종량까지 올리고 나면은 이제 그 중도리를 올려야죠. 자, 중도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읍자 틀을 형성을 하면서, 즉 이제 합각부까지 이 도리가 모두 뻗어나가게 되고요. 추녀가 놓이는 자리 위치에 외기도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는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추녀를 이렇게 왕지로 위에서 이제 적가가 돼서 받아주는 형태인데, 봉정사 대웅전은 이 중도리 틀 아래에 추녀가 끼인 형태죠. 즉 여기 이 처마도리, 그러니까 외출목도리 왕지를 지지점으로 해서 지렛대 형태인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지붕 하중이 가해졌을 때 추녀가 들어 올려지는 게
들어 올려지는 힘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중도리가 누르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가 형태로, 그러니까 적층 형태로 이제 그 추녀를 놓을 경우에는 이게 추녀 들림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구조적으로 그거를 잡아준 거죠. 그리고 가구적으로 보셨을 때 이 외기도리가 형성이 되면은 보통 여기 이게 이제 그 외팔보 형태로 돼서 그 불안정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지해주는 밑에 지지 구조가 있어야 되죠. 그 역할을 측면의 기둥머리 위에서 볼을 설치해 가지고 충량이나 태량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위에 외기동자를 놓고 이 외기도리를 지지하게 되는데 여기 봉정사 대웅전은 이 창방틀, 뭐 중도리 틀 이런 게 있으면서 중도리가 이제 이게 아예 그 합각부까지 다 연결이 됨으로써 굳이 구조적으로 그런 측면의 충량이나 태량이 필요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도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공을 올리고, 종대공도 특징이 있죠. 일단은 기둥형 대공입니다. 이거 동자죠. 동자대공인 거고, 동자대공에 좀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화반이 끼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포가 올라가고 측면에 있는 게 이제 소슬합장이죠. 소슬합장. 소슬합장을 옮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요 첨차하고 삶이 이렇게 포부제가 이렇게 소슬합장과 별도의 결구가 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그 소슬합장이 끼워지도록 이렇게 경사지게 깎여 있는 구조죠. 자, 여기에 이제 종도리 부분도 화반을 놓고요. 그 다음에 종도리를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도리가 이쪽 합각부까지 뻗어나갑니다. 즉 허가도리가 별도로 없이 이제 하나로 쭉 종도리가 뻗어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창방도 뻗어나가면서 이 합각 종대공이 되겠죠. 합각 종대공에 다 이렇게 결구가 됩니다. 맞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석가래가 이렇게 걸치면서 그 위에 누리게 놓고, 오량가 같은 경우에는 누리게 놓고 그냥 합각대공만 세우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 합각부의 하중이 공포대로 직접 전달이 되면서 석가리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중도리를 받는 위치에 이렇게 합각보를 설치하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합각 중대공이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 위로 합각 중대공이 설치가 되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그 봉정사 대웅전의 가구를 다 조립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평면상으로는 전열감주, 후열 2주가 되어 있는 구조인 거고, 그게 이제 고주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고주 2주죠. 고주 2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의 특징은 외이출목, 내이출목인데, 1제공 첨차는 이제 살미형 첨차, 1제공 살미는 첨차형 살미를 썼고, 2제공은 강직한 수서, 3제공은 뭐예요? 그 3번두 보물이 같은 3번두의 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각포는 좀 일견 복잡해 보이죠? 주심상하고 이제 귀한 대상은 이제 평신포의 쇠서를 따라가는데, 요 내부 출목에서의 이제 이거 요 좌우대에서의 이제 그 쇠서는 요렇게 이제 그 첨차형 교두형의 이제 첨차형의 이제 그 쇠서를 보이고, 2제공, 3제공에서 아예 이제 숨겨져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적으로 추녀가 중도리 위로 이제 적가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즉 중도리 아래로 이제 지렛대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내목도리나 주심도리가 왕지를 형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심돌이 같은 경우에는 합각 부분에 이제 합각 가구 구조 때문에 측면은 아예 주심돌이 자체를 놓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추녀가 이 피읍자트를 형성을 하고 있는 중돌이 이 뜬창방 틀과 중돌이 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즉 중돌이 틀 아래에 왕지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고요. 중돌이하고 창방틀이 이 측면에 이제 합각 가구하고 결구가 됨으로써 이제 일체화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측면에서 이제 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를 형성을 해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석가래의 배치가 상당히 좀 기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일단 장현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추녀가 이제 중도리 왕치까지 가면서 중도리 왕치까지 이제 평연이 설치가 되고 중도리 왕치서부터 이 추녀로 이제 선자가 정선자를 펼쳐지죠. 이 추녀 옆구리에. 그런데 이 봉정사 대웅전은 좀 더 이렇게 쭉 뻗어 있죠. 중도리 자체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측면도 보시면은 그렇게 쭉 뻗어 나옵니다. 어디까지? 내목대로 위치까지 평연을 펼쳐 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측면 석가래 위에 누리개를 놓고 그 위에 합각대공을 놓는데, 그렇게 해서 합각부의 하중이 누리개를 통해서 석가래를 통해서 기둥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석가래하고 하중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살짝 걸쳐져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선자를 펼치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일단 위치상으로도 이제 중돌이 위치가 아니라 이 내목돌이 위치까지 내려왔고, 또 이게 이 추녀의 옆구리에 끼워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결구가 되는데, 이 봉정사 대웅전은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얽히설기 이렇게 선자를 엮어놨어요. 이런 구조죠. 단연까지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합각부 부분까지 쭉 뻗어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추녀가 이렇게 중돌이 왕치 위로 돼 있고, 그 위에 선자가 펼쳐져 있으면은 이 허가를 형성하는 부분에 허가연 단연 위치에 이제 허가연이 추녀까지 이렇게 추녀 위를 타가지고, 여기 이제 맨 끝에는 집부사가 되겠죠. 집부사가 타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놓여지는, 그래서 이제 추녀를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 봉정사 대웅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석가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렛대 구조 형태로 추녀를 놓게 되면 뒷부리 눌림, 그러니까 뒷부리 들림을 방지를 이제 구조적으로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되지만은 장점이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장점이라고 한다라면 후에도 계속 썼어야 됐을 텐데, 뭐 많은 단점이 있으니까 이게 많이 사용이 안 됐겠죠. 뭐 현재적으로는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여기 봉정사 대웅전만 이렇게 결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정선자를 좀 제대로 된 정선자를 펼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은 이 적충 구조로 이렇게 놓이게 되면 물매가 이 장연 물매랑 똑같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처마 곡을 위해서 이렇게 추녀 곡을 크게 잡을 수가 있어요. 추녀의 춤을 이제 충분히 높게 해서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즉 부재 자체 단면이 커지면서 튼튼한 추녀를 갖출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추녀가 중돌이 아래로 지나가게 됨으로써 이게 눕혀지잖아요. 눕혀진 상태에서는 여기 춤을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좀 연약한 부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그 두 가지 큰 단점 때문에 이러한 지렛대 형태의 충혈을 결구하는 구조는 뭐 좀 진화하지 못하고 이제 열성으로 좀 사그러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그 봉정사 대웅전의 가구 구조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리보고서, 실측 수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